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주가 사실 이제 등교 주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등교 주간에 이어서 이제 학습지 5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학습지 5페이지의 이야기는 자,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이제는 정치, 경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 문화적인 부분,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잡아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유학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볼륨감이 클 거예요. 자, 1반부터 5반까지는 이 유학에 대한 부분은 등교 시간에 듣고 왔었죠. 등교 수업 시간에. 6반부터 9반은 안내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 유학 파트는 혹시 이제 복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들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밑에다가 타임라인을 그어 놓을 테니까 불교부터 들을 학생들은 불교부터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학부터 시작해 보죠. 학습지 5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 28에서 34페이지 준비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국의 유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유학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각 국가에서 학교를 만든다거나 유학을 장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거나 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또 중요한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의 유학을 보면요,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볼게요. 삼국이 중국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한자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한자가 들어올 때 글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로 쓰여진 글, 한문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한문들이 뭐 예를 들면 유교 경전이다. 그러면 유교 문화들이 한자와 함께 들어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글의 내용들 속에서 어떤 임금에 대한 충, 부모에 대해 효,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믿음, 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유교란 그냥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도에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게 잘 보니까 되게 국가 통치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유학이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길래 각국이 유학을 받아들이고 유학 교육을 장려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학은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유학에서 방금 얘기를 했듯이 유학은 국왕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유학에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생, 백성을 굶어 죽게 하고 백성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왕은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명령, 그 천명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명을 잃어버린 왕은 갈아엎어도 된다. 혁명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추구하고 국왕에 대해서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 통치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유학을 가지고 와서 신하들에게는 국왕에 대해서 충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나라는 왕을 어떤 홍보, 바깥에 얘기를 할 때 나는 민생이라는 걸 이만큼 유학을 가지고 와서 강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건 실용적인 이야기인데요. 또 뭐 이것도 실용적이지 않다는 건 아닌데, 자, 이번에 보면은 중국과 교류를 할 때 한문에 대한 지식 필요하겠죠. 당연히 중국은 한문을 쓰니까. 그리고 중국도 통치 규범으로서 굉장히 유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지식까지도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유용성으로 자, 각국이 유학을 굉장히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유학 보급을 통해서 실무에 능하고, 그러니까 실무 일도 잘하고 충성도 하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에 각국은 어떻게 유학을 장려하려고 하고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를 짓고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에 보면은 기억나나요? 소수리망,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등 어떻게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고대 국가로 어떤 체제 확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왕이죠. 이 소수리망 시기 하나를 이제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수리망 시기에는요, 유학 교육을 위해서 국가 수도에다가 뭘 설치하게 되냐면은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뭐 요거는 소수리망 때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소수리망 때 설치를 한 겁니다. 태학은. 자, 지방에다가는 어떤 학교를 설치를 하냐면 경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 경당에서는 유학교육뿐만이 아니라 무술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구려 전투민족답죠, 약간.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백제에는 기록을 살펴보면 뭐 학교를 지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신라에도 지금 보면 학교를 지었다 이런 게 지금 없죠. 나중에 통일신라 가면 있겠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도 여기가 유학을 굉장히 진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기록에만 없을 뿐이지 백제와 신라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백제는 오경박사라고 하는데, 이제 박사라고 하는 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학한, 지금도 박사라는 말은 쓰잖아요. 자, 그런데 오경, 자, 유교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경전 5개 이런 뜻입니다. 이 오경 박사,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 오경 박사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를 해서 각 지역에 뿌려가지고 지역에서도 유학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백제는 일본이랑 상당히 친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유학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신라를 보면요. 자, 신라는 진흥왕 순수비, 기억나죠? 뭐 황초령비, 마울령비, 북한산 순수비, 창령비 같은 진흥왕 시기에 영토를 넓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토를 넓힌 걸 상징하는 순수비를 지었었죠.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유학 경전을 이용해가지고 쓴 걸 보면 이게 적어도 신라에서 유학에 대한 소양이 상당히 깊은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요. 또 유학을 교육을 하고 있고 유학을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밑에 있는 사료의 이름을 써보죠. 임신 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이 비석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시기에 유학을 일반적으로들 많이 공부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뜻이 뭐냐면 임신년에 친구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대요. 그래서 서기예요. 서기. 맹세하고 기록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이후에 충을 지키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맹세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자,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을 차례로 3년 안에 습득, 공부할 것을 맹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이거 다 책 제목이죠. 이게 다 유교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경전들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 쉽게 정리하자면 임신서기석에는 친구 둘이서 유교 경전을 3년 내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만큼 유학 공부, 어떤 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국이 자, 잠깐 소란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유학에 대해서, 이제 삼국의 유학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 남북국의 유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역시 유학을 장려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신라와 발해, 통일신라와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학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통일신라 먼저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을 살펴보면요, 삼국통일 이후에 무열왕계, 직계자손들, 자, 그러니까 무열왕부터 시작되는 자손들이 왕이 했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이들의 신부는 진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진골 출신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상당히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신라가 더욱더 유학을 장려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왕권을 높이는데 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의 유학에서 유교 교육, 유학 교육이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이미 여러분들 배웠고요. 신문왕 시기에 설치했던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자, 이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학에서
유교적 인재를 양성을 하고 이 국학에 또 많은 육두품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육두품 유학자들을 또 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신문왕 시기에 생각해보면 중대 시기에, 신라 중대의 시기에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 육두품이 왕의 조언자,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육두품들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되는데 또 국학이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학이 그냥 공부만 하고 나오는 거냐? 아니다. 국학에서도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보는 거를 가지고 어떤 관직에 진출하거나 관등을 주는 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8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신라 중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이 원성왕 시기에 일종의 국학의 졸업시험처럼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독서 3품과라고 하는데요. 자, 독서 3품과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국학의 졸업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거, 독서 한 거를 3개의 등급으로 시험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봐서 상품, 중품, 하품의 등급을 매겨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좋은 관직에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학에서 배운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평가해서 인재를 등용하겠다. 등급은 3개로 나누어서.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독서 3품과를 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또 시험을 잘 보면 또 좋은 어떤 관등을 주고 관직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육두품이 만약에 독서 3품과에서 좋은 성적을 가졌다고 해도 골품제의 한계를 떠나서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을 받을 수도 없죠. 그렇죠? 신라는 아주 폐쇄적인 골품제 국가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골품제의 한계에 막혀 있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반대도 심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 3품과가 시행은 되었지만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가면 유학에 대해서 제대로 시험을 보고 관직에 등용을 하는 과거제가 시행이 될 텐데요. 그 과거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독서 3품과라는 게 일종의 과거제의 어떤 원형 같은 걸로 한번 시험을 통해서 뽑아보겠다, 한번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또 유학 보급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자, 독서 3품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해. 자, 발해는 유교 정치를 역시 강조합니다. 왕권 강화에 유학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잘 보면은 기억나죠? 삼성 육부제에서 육부의 명칭이 원래는 당나라에선 이호예병형공이었는데 발해에서는 충인의지예신이라고 하는 유교적 덕목으로 부의 명칭을 해놨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발해에서 국가적으로 유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학교육기관 발해에도 있었죠. 어떤 이름이었죠?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자,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학교육기관을 가지고 이제 또 교육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을 보면요. 발해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발해에 유학 공부를 한 발해의 그런 학생들이 통일신라와 뭔가 뒤처지지 않고 뭔가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자, 보면은, 자, 발해 유학생이 신라 유학생과 수석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디에서? 빈공과라고 하는 것에서. 자, 언뜻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빈공과, 빈자는 손님 빈자입니다. 당나라에서 시행했던 과거제 시험의 일종인데요. 외국인 대상 과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상 과거제에서 발해 유학생과 신라 유학생이 수석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신라, 발해 둘 다 유학 수준이, 교육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발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의 유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통일신라 한창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중대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신라 말로 오겠습니다. 자, 신라 말의 유학을 살펴보면요. 1번 볼게요. 자, 당나라의 유교 정치를 경험한 육두품 도당 유학생들. 자, 무슨 뜻이냐? 도자는 물 건널 도자고요. 당은
당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로 넘어가서 유학을 했던 그런 육두품들이,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이제 신라의 골품제의 폐쇄성에 어떤 정말 실망을 하고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유학 공부를 하고 아까 말했던 빈곤과 시험을 보고 이러는 육두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자, 넘어갔다가 당나라에서 유교 정치를 경험하고 신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라로 돌아와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신분제 이런 골품제의 폐쇄성을 벗어나서 지배체제 개혁해야 된다. 지금 진골들 문제 많고 신라 하대잖아요. 그런 어떤 지배체제에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더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육두품들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 시기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 요구를 하지만 뭔가 골품제의 폐쇄성, 그 다음에 진골 귀족들의 권력 독점으로 막힌다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언뜻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요구들을 계속하고 좌절되고 했던 그 육두품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육두품 지식인의 동향을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신라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요.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당하죠,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최치원이 신라는 글렀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냥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최치원은 뭐 신선이 됐다, 뭐 이런 기록도 있죠. 그래서 최치원이처럼 은거하거나 아니면 신라의 적대적인 쪽에 가담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은 후백제로 가거나, 최연희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최씨가 많냐면요, 경주 최씨가 대표적인 육두품이거든요. 대표적인 육두품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안티신라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자,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유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그리고 이 시기에 육두품들이 계속 제시하고 있었던 개혁 요구, 지배체제의 개혁 요구 같은 것들이,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것은 고려 시대의 유교 정치 이념이 국가의 어떤 확립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고려로 계승되는 모습도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여기서 실패했다, 개혁이 좌절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끝, 이런 게 아니고요. 역사는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좌절되었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얘기죠. 고려로 계승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국시대부터 마지막 신라 말까지 유학이 어떻게 장려되고 유학에 대해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아랫부분부터는 이제 천신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로 가는데 왜 불교 앞에 천신신앙이 있지? 라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지 5페이지 아래로 내려와서 천신신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얘기를 할 건데 천신신앙부터 왜 보느냐? 불교가 삼국이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고대사회의 천신신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사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뭔가 현실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현실이 각박할 때는 언제나 이 신앙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와 신앙, 사상의 역사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사회의 신앙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보면, 누굴 믿어? 하늘의 신을 믿거나, 아니면 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산천, 자연에 어떤 영혼이나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등의 산천을 숭배한다는 등 여러 가지 토착신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토착신앙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거죠. 어떤 지역에는 큰 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지역이라고 산천 숭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지역은 또 다른 신앙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보면 토착신앙이라고 하는 성격을 봤을 때 쭉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차 뭐 발전해 가는 모습은 있겠지만, 일단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만약에 어떤 지역에 어떤 전통 신앙, 토착 신앙으로서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자, 보면.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성격적으로 중요한 게 천신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신신앙은 이름 그대로예요.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거나 하늘을 믿는 겁니다. 하늘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데요. 전에 청동기 시대 때 거 기억나요? 여러분도 학습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청동기 시대에 각 여러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는 가운데에서 천손사상이라고 하는 걸 활용했다고 했어요. 강력한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지배체의 지배자가 자신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천손사상을 활용을 하면서 주변 지역들을 정복해 나갔다라고 했죠. 자, 그런 이런 천손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천신신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천신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자, 국가가 성립했던 과정, 청동기 시대에 보면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고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는 거죠. 단순히 무력으로 찍어 누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야,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사회 구성원, 야, 우리 지배자가 하늘의 자손이래. 우리는 그만큼 강력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적인 신앙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또 천손사상, 천신신앙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사례를 지금 밑에서 살펴볼 건데,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또 토착신앙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신앙이 천신신앙으로 통일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들이 어떤 지배층들이 천신신앙을 활용하고 있었고 토착신앙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런 천신신앙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기 국가들 있죠. 여러 나라의 성장 그 부분에서 배웠던 부여, 고구려, 사만, 옥저, 동해 그 지역들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어떠한 행사들을 하고 있었냐면 써볼게요. 각 지역에서 제천 행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행사예요. 하늘의 제사를 왜 지내? 하늘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하늘이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뭔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천신신앙이 있었다라고 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에 남아있는 없는 나라들도 있죠. 옥저 같은 나라 없죠 지금.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제천 행사들의 이름을 보면요, 자,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이름의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영고. 고자가 북고자거든요. 막 북을 둥둥둥둥 울리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요. 자,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고 하고요. 동맹을 맺다 할 때 그 동맹 맞습니다. 일단 다 여기서는 제천 행사지만, 자, 동해는 무천이라는 이름의 하늘에다가 막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냈다라. 춤출 무자예요. 무용하다 할 때 무자인데, 자, 그래서 무천. 그 다음에 사만에는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이런 제천 행사를 했어요. 5월은 가장 중요한 막 씨 뿌리고 막 한창 날씨 좋게 막 그 농사 지을 때죠. 10월은 추수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의 단오라던가 요때가 추석 언저리쯤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각국의 사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또 뭐가 있냐면 삼국, 각 국가가 또 뭐를 하냐. 자, 시조. 자, 시조묘를 짓습니다. 시조묘가 뭘까? 자, 각 국이 어떤 탄생 신화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국,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 있죠. 시조들. 그 시조의 묘를 짓고요. 그 시조를 누구랑 갖다 이어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함으로써 이 시조를 제사 지내면 시조는 하늘의 자손이고, 왜 하늘의 자손이라고 왜 갖다 댈까? 그렇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면 하늘이 신이니까, 하늘이 초월적인 존재니까 그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손 신앙이라고 하는 걸 또 활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시조묘를 짓고 하늘의 자손으로 멋들어 제사하는 모습도, 그러니까 천신신앙과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사례들을 보면,
자, 사마는 귀신을 믿기 때문에 9급 나라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있대요. 보이죠? 천신신화. 그리고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 천군 기억나죠? 그쵸? 정치적인 지배자 말고 여기는 종교적 지배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적인 지역이 소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만에서.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백의 손자이며 1월 해와 달의 아들인 추모성왕, 이 사람이 고구려의 시조라고 불리는 주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몽이 물의 신의 손자고 하늘, 달, 해,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여기에 아들인 주몽이 북부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를 누구? 천신의 자손, 하늘의 자손으로 갖다 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신앙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고대 사회의 천신 신앙을 넘어가서 그럼 이제 자, 이런 거 가지고 즉 천신 신앙이나 천손 신앙만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에는 무언가 조금 모자란 게 생기죠. 점차 이전처럼 어떤 부족 단위의 그런 국가가 아니라 그들이 합쳐진 연맹왕국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더 넘어서서 완전히 왕이 중심이 되고 중앙이 딱 자리를 잡아야 하는 어떤 국가? 중앙 집권 체제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각 국가에서 눈여겨봤던 종교가 바로 불교인 거예요. 불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불교 수용입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시기는 그래서 언제랑 딱 맞아떨어지냐면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국가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걸 이게 목적이에요. 처음에 불교를 수용했던 목적인 거죠.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 먼저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1번 보면 왕권 중심의 국가적인 통합에는 혈연적, 지역적 특성이 남아있는 토착신앙보다 보편적인 성격의 불교가 유용하다. 어느 정도 이해됐나요? 이해가 좀 됐나요? 자, 봐봐. 자,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제도적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상, 신앙, 종교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당시 지배자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불교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자, 토착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지역마다 다르다고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각 지역마다 어떤 힘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종교를 그 사람이 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까지도 국가 전체를 통합하려면, 그리고 그 중심에 왕이 있으려면 지역마다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통일적인 종교를 가지고 그 중심에 왕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는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다.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불교가 유용하다는 거죠. 국가 전체를 묶는 게 유용하니까요. 토착신앙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삼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적인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불교를 수용하다 보니까요. 불교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누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까? 그쵸? 왕족, 왕실,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수용하고 믿고 이런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쵸? 기억나죠? 소수리망 시기에 고구려에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자, 백제는 침략왕 시기에 역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신라의 사례를 보면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요. 신라의 사례를 보면. 신라는 5세기쯤에 신라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귀족 세력의 반발들 때문입니다.
자, 이 귀족 세력들은 원래는 각 지역에 자신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거지들. 그렇죠? 기억나죠? 고대 국가의 발전 그 부분 기억나야 됩니다. 귀족 세력들은 각 지역별로 자신들의 어떤 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근거지들은 다 어떤 개인적인 또 그 지역마다 다른 토착신앙들이 있었겠죠. 근데 불교를 들여와서 그걸 다 하나로 딱 묶어버리고 왕이 딱 강해져 버리면 왕권은 강화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인 과정에서 귀족 세력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신라가 귀족 세력의 반발이 유독 컸던 이유는 신라가 원래부터 그런 고유의 어떤 성격들이 더 고구려나 백제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라고 하는 것도 고구려 백제보다는 좀 뒤처졌었고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에 딱 둘러싸여서 훨씬 더 어떤 좀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귀족 세력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서 이 버풍왕 시기에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하죠. 그래서 버풍왕이 이제 불교를 공인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 하니까 이차돈이 그러면 제 목을 베십시오. 제가 정말 불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가 제 목을 베었을 때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해서 이제 버풍왕이 이차돈을 딱 목을 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희생양으로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차돈의 목에서 막 하얀 우유 같은 물이 피가 팍 하고 솟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가운데에서 이제 버풍왕의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불교가 신라에서도 공인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 4세기 후반인데 6세기면 이제 신라는 확실히 늦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처음에 수용되었던 불교라고 하는 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전파합니다. 귀족들도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불교가 막상 들어오니까 백성들 지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이제 많이 불교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왕즉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왕즉불이라고 해요.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즉 어떤 정치적인 기능을 통해서 불교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보면 왕은 곧 부처다. 자, 불교의 제일 이거는 부처님이죠. 근데 왕은 국가 전체 이거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걸 국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교의 최고 존재, 국가의 최고 존재인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는 그런 이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종교적인 권위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정치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래서 왕즉불이라고 하는 저런 사상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는데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 불법,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국왕인 곧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신성한 권위까지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정치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면은 훨씬 더 왕권 강화에 유용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했던 나라가 또 신라입니다. 늦게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신라는요, 왕명을 불교식으로 사용하는 버풍왕이라던가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지배층 입장에서 상당히 또 유용한 건데요. 자, 업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거 다 그래, 그게 다 내 업보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업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나는 왜 귀족으로서 되게 편하게 사냐면 내가 전생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렇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너희는 어떻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걸? 그러면 너희가 지금 아주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죄 짓고 살고 그러면 너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생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 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하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업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왕실이나 귀족이 불교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왕권 강화, 중앙집권화라는 측면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또 굉장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보면, 불교를 받아들인 영향을 보면, 그래서 이제 불교는 행사도 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이 불교 행사들을 통해서 국가 안정, 국가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보면, 방금 같은 거 보면, 불교에는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계율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윤회사상, 방금 업설 이런 거예요. 뭔가 전생의 무언가가 또 나의 다음 생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윤회사상, 업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불교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이런 생각이에요. 아, 나 지금 죄 지으면 내 다음 생에 내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 내가 진짜 다음 생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면 이번 생에 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불교 의례, 불교 행사, 불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들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교와 함께 불교를 전해준 중국이나 서역 지역의 문화까지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고대 문화까지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요, 삼국시대의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불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자, 시작해 볼게요. 되게 간단하죠? 통일신라 시대면 불교가 들어온 지 꽤나 오래됐죠. 불교가 들어온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불교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심화됩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불교 사상,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왕실, 귀족 중심으로 수용이 되었던 불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통일신라가 되면요. 그런데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다?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따로 표로 정리되어 있겠죠. 자,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통일기의 승려예요. 무슨 뜻이냐? 어차피 통일시려면은 통일기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막 삼국 통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승려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통합, 국가의 통합, 막 고구려 백제 신라로 쪼개져 있다가 막 통일을 하니까 종교에서도 통합, 함께 우리 우린 다 연결되어 있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통을 겪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불교라고 하는 게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불교가 널리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원효는 이제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이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신문 화쟁론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뭘 볼 수 있냐면 원효는요, 이 시기에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효는요, 굉장히 어떤 중국이나 인도에서까지도 인정을 받는 불교 사상가입니다. 원효의 이런 어떤 해석들이 중국을 거쳐 인도까지 넘어가 가지고 저 동아시아의 저쪽 끝에 저런 나라에 이런 대단한 승려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불교 사상에 대해서 이해가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건 아니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원효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한창 이 시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 내부에서도 갈등이 한창 컸을 때였어요. 그 불교 내부에서의 갈등을 그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원효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불교에서 여러 이론들이 대립적이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너희가 A랑 B가 싸우고 있다고 쳐봐요. 너희가 주장하는 건 이거고, 너희가 주장하는 건 이건데, A가 주장하는 건 이거, B가 주장하는 건 이거. 결국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즉 내가 이렇게 보든 결국 나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 왜 둘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불교 이론의 내용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심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불교계의 대립적 이론, 너랑 싸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그거는 한 마음,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싸우고 있냐? 그만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쟁, 뭐예요? 싸움 쟁자입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그거를 평화롭게 풀어내는. 그래서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요. 이런 불교계의 대립적인 이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딱 10개의 문제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착착착착착 써놓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신문 화쟁론도 원효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인 거죠. 그래서 불교계의 대립적인 이론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원효가 뭐 일심사상이라던가 화쟁사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교에 대해서 사상적인 이해가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진짜 불교 대중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효는 뭐 결혼도 했죠. 아들도 있죠. 설총이라고. 자, 원효는 뭐 파계승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면 원효가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아, 지금 우리 불교 경전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되고 막 머리 깎고 승려가 되지 않아도 된다. 다들 모두 나무아미타불만 외쳐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외쳐라.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서 좋은 저기 서방 정토 부처님이 계신 극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무 아미타불 외치게 되죠. 자,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자, 불교에는 부처님이 여러 분이 계셔요.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저쪽 세계 서방 정토라고 해요. 뭐 일종의 뭐 기독교에서 따지는 천국 같은 곳이죠. 저 서방 정토를 다스리고 있는 서방 정토를 관장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 외치면 계속 읊으면 여러분들 죽어서 저기 부처의 세계 서방 정토의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신앙을 전파하다 보니까 정말 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백성들도 이제 불교, 나무아미타불 하는 훨씬 더 쉽고 좋은 방법으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히 불교 대중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효는요. 자, 다음 의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원효와 의상은 둘 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 이제 야사에 따르면 이제 해골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고 원효는 안 가고요.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효는 의상은 중국에서부터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워서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엄 일승법계도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막 그림을 따라가다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미로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미로처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막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화엄 일승법계도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그림만 나중에 검색 한번 해서 보세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엄사상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화합, 조화, 평화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었던 바로 이 통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불교 이론을 설명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여기를 설명하자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못 알아들을 거고 여기에 있는 것만 설명하자니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딱 지금은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상은 한편으로 자, 관음신앙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세음 보살이라고 들어봤어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이제 관음이라고도 하는데, 자, 관세음 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이 현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중생들 있죠. 그냥, 나 같은, 선생님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보살님인데, 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걸 믿는, 그래서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고민, 어려움들을 좀 어떤 극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게 거의 풀세트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죽어선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시고 지금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의상의 관음신앙이나 원효의 아미타신앙 같은 것들이 또 불교 대중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또 의성은 화엄사상으로서 화합, 통합, 평화를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가 대중화되고 어떤 이해가 심화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생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화엄사상 같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또 기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불교가 널리 퍼지다 보니까 신라 자체가 부처님의 땅 아닐까? 불국토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확산되고, 그런 것들은 더 다른 걸로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런 관념들 속에서 불국사, 불국,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불국사는. 불국사라던가 석굴암 이런 것들도 이 통일신라 시기에 건립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불국사 3층 석탑이라던가 석굴암 본존불 같은 사진들이 나와 있죠. 잠깐 보면 저 왼쪽이 석굴암 본존불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석가탑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이고요.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면요. 자, 이제 통일신라, 방금은 또 통일기였죠, 한창. 지금은 통일신라 말로 갑니다. 자, 통일신라 말에는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선종.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종이 뭘까? 자, 선종과 교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알아들으세요. 요 정도로만 딱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불교 종파가 두 개로 크게 나눠보면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요. 교종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방법이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정말 승려가 되어가지고 불교 경전을 깊게 공부하고 하는 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경전이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중심, 이게 교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접근성이 어때요?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 한문 모르고 경전 못 읽는 일반 백성들은 부처님 말씀 끝까지 몰라? 그렇다는 거지, 교종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저기 중국에 달마라는 사람이 선종이라고 하는 걸 창시하게 되는데, 선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경전을 통해 막 알아가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종에서 자신의 깨달음,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 경전 공부, 교리 공부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참선이다. 내가 나 혼자서 나에게 쫙 빠져들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계속 공부해보고 그냥 그 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죠. 부처님이래. 자꾸 이제 말이 꼬이네요. 스님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딱 양반다리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있죠. 그 참선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 가지고 딱 일시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요거는 뭐야? 경전, 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선종이 접근성이 훨씬 좋죠. 선종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라 말에 가면 호족 세력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를 호족들이 상당히 또 밀어주고 도와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를 후원하는 가운데에서 구산선문, 굉장히 선종의 절 이런 뜻이에요. 선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9개의 산의 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해서 구산선문이 형성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산선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종도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의 중심지인 절을 중심으로 지방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승탑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종에서는 뭐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또 가르쳐주고 깨닫음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선종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는 승려를 어떻게 장례 치릅니까?
화장하죠. 그럼 화장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스승님의 사리를 모아서 요 탑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승탑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쌍봉사의 철감선사라고 하는 승려가 죽었을 때 화장을 해서 모셔놓은 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승탑 같은 것도 이제 선종이 유행하면서 함께 유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라 불교에 대한 이야기였고, 발해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 역시 고구려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고요. 역시 왕실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어떤 국가의 왕권 강화나 이런 데에 또 활용하는데 또 귀족적인 그런 불교가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음신앙이나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여러 신앙들이 역시 신라처럼 또 유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보면 상경, 여기가 5경 중에서 가장 불교의 가장 발해의 그 제일 중심지였던 곳이라고 했죠. 상경. 이 상경에 절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상도 많고, 뭐 와당이라고 하면 기와예요, 기와. 이제 불교식 어떤 문화로서의 기와. 이런 모양들이 상당히 상경동이나 이런 중심지들의 많은 것들을 보면은, 불교가 또 발해에서 유행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고구려 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양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 있길래 자꾸 그런지 딱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이 자꾸 꼬여요. 미안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먼저 요거는 뭐냐면 요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요거 이제 발해의 영광탑이라고 하는데 발해에서 지었던 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탑을 보면은 요 벽돌탑이죠. 자세히 보세요. 벽돌탑인데 이 벽돌탑은 잘 안 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의 영향을 또 받았다. 왜 발해는 또 중국 지역과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벽돌탑을 지은 영광탑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요겁니다. 고구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 자, 봐봐. 요게 고구려 탑이에요. 고구려 불상이고요. 요게 발해의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님이 이 불이 병좌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이라고 해서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 제일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고구려의 영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게 부처님 뒤에 이렇게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광채, 빛을 표현하는 요걸 광배라고 하거든요. 광배. 고구려의 양식이 이 광배가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면 물방울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물방울 모양의 광배를 발해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걸 보이죠. 물론 두 개를 연결해 놨지만 이런 물방울 모양의 광배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고구려 양식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불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발해의 불교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문화재들은 어느 정도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도교와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교는 여러분들이 도교라는 종교가 익숙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도교 관련 개념들, 여기 뭐 불로장생, 신선, 선녀, 아니면은 뭐 청룡, 주작, 백호, 현무 같은 사신, 막 이런 것들이 다 도교로부터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도교의 제일 지상 목표는요,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리 체계, 교단 체계가 불교나 우리가 아는 어떤 고등 종교로서의 기독교 막 이런 것들처럼 체계적이고 교단도 체계적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단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면서 유행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토착신앙과 융합함으로써 살펴보면 이런 도교적인 개념들이 막 전통 설화라던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보이는 걸 보면은 각 지역에 원래 있었던 신앙들과 그냥 스며들듯이 쫙 퍼지고 있었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교가 각 국가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보면 뭐 고구려의 사신도라던가 백제의 금동대양로라던가 아니면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벽돌이 있는데 벽돌에 여기에 산수 뭐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게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도교의 가치관들이 녹아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도교에 연관되어 있는 사진들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고구려의 사신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꼬리는 이게 여기 머리 달려있는 거 보여요? 네, 머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 꼬리로부터 나왔죠. 이 현무예요, 현무. 그래서 꼬리는 뱀이고 몸통은 거북이에요, 현무는. 그래서 이 현무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신도 이런 걸 보면 도교적인 문화가 또 널리 퍼져 있는 걸 또 고구려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연개소문이 도교를 엄청나게 또 좋아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백제의 금동 대학로죠. 백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냥 뾰족뾰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산들이에요, 산. 이 산 사이에 잘 보면은 막 신선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도교적인 가치관들이 또 여기에 아주 세밀하게 잘 조각이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봉황 아니에요, 봉황? 그러니까 또 도교적인 가치관이 이런 금동 대학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은 언제 들어오냐면 신라 말쯤에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종승려들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선종승려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유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풍수지리를 보면 풍수지리가 뭔지는 알아야죠. 땅의 모양을 살펴서 땅이 지세가 어떻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막 산이랑 강 사이에 뭐 땅이 있으면 이 땅은 좋고 어느 땅은 안 좋고 이렇게 땅의 모양을 살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도를 지어도 될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의 묘를 거기다가 해도 될지 막 이렇게 주거지 내가 거기에 살아도 될지 거기는 사람이 살 위치가 아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땅의 모양을 살펴서 도읍이나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종승려들에 의해서 소개되어서 유행이 되었고요. 근데 이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널리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랑 결합을 하면서요. 도참신앙. 봐봐. 도참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길흉, 잘 될지 못 될지 길흉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을 믿는 예언사상이에요. 일종의 도참신앙. 그래서 풍수지리설과 도참신앙이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땅에다가 예를 들어 어느 땅에다가 도읍을 하면 우리 국가가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느 땅에다가 조상님의 묘지를 갖다 놓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는 땅의 모양을 살펴가지고 내가 살 곳 아니면 도읍 수도 아니면 묘지 이런 걸 정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내가 결국 어떻게 될지 국가가 어떻게 될지 하는 예언과 합쳐지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연환경이 국가와 사람의 운명에 앞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풍수지리설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영향을 준대잖아. 단순히 좋은 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훨씬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수도 이런 거 정할 때. 자, 그래서 영향을 보면요. 상당히 신라는 경주 중심, 수도 중심의 나라였는데 이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면서부터 경주만 좋은 땅이 아니라 신라 전체에 좋은 땅이 진짜 많구나 라고 하는 걸 또 볼 수 있는 거야. 이 땅도 좋은 땅, 저 땅도 좋은 땅, 좋은 땅이 많은 거야. 그래서 경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토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도 중요한 지역들,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버려져 있었네? 막 이런 느낌의 다른 지방의 중요성도 지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다음으로는 지방 호족들이 이 풍수지리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근거지를 갖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 왕이 날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풍수지리설을 활용해서 호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 고려 건국에까지 영향을 준 건데요. 송악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길지설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송악길지설. 송악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여기에다가 어떤 수도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근거지를 삼게 되면 나라의 왕이 될 그럴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송악길지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 송악이 어디예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송악길지설이 결국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나중에 고려 건국에까지 영향을 또 미치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교랑 풍수지리설은 여기에 있는 개념들을 이 정도로 이해하는 데서 딱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래서 불교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수업을 들어보고 거기에 이해가 안 되거나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조금 말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말이 꼬여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픈 카톡방으로 질문하거나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선생님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한번 꼭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 자체로 불교가 잘 이해가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고대 사회,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끝났고요. 이제 다음 파트 어디로 갑니까? 고려로 갑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학습지 6페이지 고려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상당히 좀 오늘도 수업이 길었네요.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 이제 고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